안녕하세요. 원앤원 나무병원의 최임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입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달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아마 입찰을 뭐 직접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이제 해 보신 분들도 조금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넘어가셨던 부분들 이런 아주 기본이 되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입찰은 뭐 복불복이다. 뭐 로또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게 왜 복불복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본 이제 입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추가로 시간을 봐서 뭐 다른 이제 사실 입찰의 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입찰을 투찰하는 입장에서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특별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입찰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나라장터 홈페이지부터 켜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입찰이라고 하면 주로 나무병원에서 들어가는 입찰은 이제 나라장터 또는 뭐 이제 생활권 수목 잠시만요. 네, 뭐 이런 나라장터 또는 공동주택 관리인 K아파트, 아파트 입찰 그리고 뭐 이런 국방 조달, 그다음에 뭐 학교 장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입찰이 올라오는 이제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나라 장터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입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입찰을 이제 나라장터에서 나무병원이 주로 입찰을 하게 되면 키워드들을 조금 검색을 해 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주일에 뭐 한 두 번, 세 번 이제 월수금 또는 화목토 이런 식으로 아예 루틴을 만들어서 아침에 이제 검색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한 가지 좀 몇 가지 알려드리면 나무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보호수나 뭐 아니면은 이제 수목으로 검색하면은 뭐 수목 정비 공사라든지 수목 병해충 방제 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보호수, 수목, 뭐 병해충, 재선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로수 아니면은 위험 진단, 안전 진단, 위험성 평가 이런 키워드들을 루틴화 시키셔서 일주일에 몇 번씩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거를 이렇게 루틴화 시켜서 검색을 한다고 하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까먹지 마시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검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입찰이 공고가 올라왔을 때 게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공고가 올라오고 이틀, 3일 안에 이제 투찰이 마감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깜빡하고 넘어가시면은 투찰을 못 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보호수로 검색을 해서 제가 이거는 지금 입찰이 아마 마감이 된 건일 텐데 제가 네, 요거 이제 낙찰 업체가 정해진 입찰 건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호수로 검색을 했을 때 음, 잠시만요. 그 나라장터 보시면은 발주 입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이 발주에서 발주 목록에 검색을 하시면 발주 계획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관에서 당장 이제 입찰 공고가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 뭐 몇 주 전에 이런 공고가 올라올 거다라는 발주 계획이 올라와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은 이제 발주 계획 여기 보시면은 뭐 7월 30일자에 올라와서 얘 7월 중에 뭐 발주가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발주 계획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미리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입찰 공고 목록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올라와 있는 입찰과 이제 투찰이 마감된
이제 개찰이 된 입찰도 검색이 되는데 우선 요 예시로 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나온 보호수 정비공사 정비 사업에 대한 입찰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입찰 공고를 들어와서 보시면 입찰에 대한 간략한 이제 정보들이 좀 나와 있어요. 공고의 종류라든지 개시 일시, 입찰 방식, 뭐 낙찰자,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쭉 내려서 보시면 이제 공고문이 한글 파일의 형태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고문을 이제 열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문을 열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입찰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뭐 입찰을 보실 때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이나 이런 대표님들이 보시면은 입찰이 올라왔어. 금액 얼마야? 그거 확인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항상 좀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보호수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외과 수술을 하거나 이런 가지치기를 하거나 이런 작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판석을 다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공정이 들어갈 때 내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 나무병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이런 협력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때는 이런 공사가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다른 업체를 수배해서 협업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 우리 업체가 이 용역 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입찰을 들어갈 때 입찰 참가 자격이 되느냐 와 별개로 내가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잘 생각을 하고 가셔도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리고 이제 이 공고문을 쭉 보실 텐데요. 공사명 보호수 정비 사업이고요. 공사 현장은 대전 중구 대사동 뭐 등 해서 3개소를 작업을 하는데 이제 기초 금액이 3,600만 원짜리인 입찰입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공고문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좀 이렇게 밑줄을 치던가 글자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견적 제출 참가 자격 보시면은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로 되어 있고 입찰 공고일 전날 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의 소재지. 이게 대전에서 나온 입찰이면 지역에 대한 제한이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업체는 이제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광주 또는 뭐 대전 아니면은 해당 지역에 나무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뭐 한 개소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인근 도시까지 해서 참가 지역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입찰 금액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일 때는 2억 3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때는 3억 5천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이상이 되면 전국으로 풀리게 돼 있는데 그 금액 미만으로 나올 때는 지역 제한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병원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금액의 단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뭐 높게 나와도 1억 뭐 2억 단위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다 지역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점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의 둔자인데 이게 사업자를 내셨을 때 이제 지사나 이런 지점을 주소지를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사나 지점의 주소가 대전에 있으면 안 되고 본점의 소재지가 꼭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발주 계획을 보시는 게 좀 중요한 게 내 주소지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생기시겠죠. 근데 그럴 때 그런 발주 계획을 보시고 좀 미리 주소지를 바꾸시는 경우도 좀 덜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라고 하면 입찰 참가 자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병원 업종을 등록하고 본점의 소재지가 대전에 있는 자라고 하면 이제 다시 나라장터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업체 걸 기준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 원앤원의 업체는 보시면은 자, 업종에는 저희 나무병원 그리고 농약 판매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무병원 업종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아래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지역 변경 이력을 보시면 저희 지역 코드가 가장 마지막에 광중하객식으로 되어 있어요. 북부. 그러면은 저희는 광주이기 때문에 이 대전 입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이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는 기준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 잘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맨 처음에 나라장터를 가입할 때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다 등록해 놓으시면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일단 가입만 해 놓으시고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을 못 하고 계시다가 입찰 올라온 거 보고 급하게 좀 참가 자격을 등록하시려다가 이게 이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기한을 좀 넘기시는 경우가 좀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애초에 처음부터 나라장터를 가입할 때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아예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업체가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느냐면 이제 현장 설명회 뭐 아파트 입찰 같은 경우에는 현장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올라오는 입찰들 특히 나무병원 입찰들은 현장 설명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진행하지 않고 이런 설계서 열람으로 가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열람을 안 하시고 그냥 투철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 설계서를 꼭 열람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 입찰의 내용을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 설계서를 열람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입찰해 보시면은 음, 잠시만요. 입찰 공고 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공고서를 보셨을 때 밑에 보면은 공내역서라는 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내역서를 제가 미리 다운 받아놨는데 보시면은 아무런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은 그냥 비어 있는 내역서예요. 근데 이 내역서 상세 내역을 보면 어떤 작업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공종이 나와 있습니다. 공종이 나와 있고 그 공종에 수량이 적혀 있어요. 수관속기 한 그루 한 그루, 뭐 위험지 10개소, 그리고 외과 수술의 면적, 영양 공급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관에 방문하셔서 열람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공내 역서만 보시더라도 작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내가 이 입찰에 투자를 했을 때 수행이 가능할지 그리고 나한테 어느 정도의 이윤이 좀 남을 수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마저 이제 공고문 보자면 여기에 이제 표현 견적서 제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때 이제 투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견적서 제출 기간 이제 투찰 기간이 이렇게 선정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전 색깔 바꿔서 그리고 개찰은 보통 이제 투찰이 마감되면 1시간 후 정도에 개찰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 가격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이 부분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낙찰이 되느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좀 나오는데 입찰은 복불복이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한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말로만 보면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예 보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입찰 공고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예가 방법이 복수 예가다, 추첨 예가가 4개고 총 예가가 15개다. 이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 금액이 3,660만 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기초 금액 조회 들어가서 보시면 사실 요 공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은 이제 요 예산 금액이
기초 금액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총액으로 안 하고 단가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상 금액과 기초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은 이 사업의 규모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초 금액을 참고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초 금액, 예비 가격의 기초 금액이 3,660만 원, 그리고 예비 가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입찰을 들어갈 때는 이 기초 금액, 그리고 예비 가격, 예정 가격이 있어요. 입찰을 하실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낙찰률이 미달돼서 우리는 떨어졌다. 낙찰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낙찰률이라는 게 이 입찰에서 들어갈 수 있는, 투찰할 수 있는 금액의 가장 낮은 하한이잖아요. 근데 그 하한의 기준이 우리가 보는 이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정 가격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개찰 원료 들어가서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 기초 금액 3,660만 원이었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예정 가격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죠. 근데 이게 기초 금액이 3,660만 원인데, 이거를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 금액이 예를 들어 100원이에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니까 103원에서 97원 사이의 범위에서 예비 가격이라는 게 15개가 선정이 됩니다. 이건 임의로 선정이 되는 단가예요. 이거를 뭐 그 입찰 관계자, 뭐 담당자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지정이 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15개의 단가가 97원에서 103원 사이에 15개가 골라져요. 그러면 그 골라진 거에서 우리 이제 투차라는 업체들은 투차를 할 때 이 예비 가격이 체크박스 15개가 뜨거든요. 체크박스 15개가 뜨면 투차라는 업체들마다 두 개씩을 골라서 투차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 추첨 가격 1, 3, 5 이게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금액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체크박스 15개가 뜹니다. 거기서 두 개를 선택해서 투자를 할 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씩 업체들마다 다 골랐을 때 가장 많이 골라진 네 개의 예비 가격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추첨 예비 가격 네개의 평균 값을 낸 게 이 예정 가격이 되는 거예요.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또 필요하시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요 기초 금액을 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예비 가격 15개 중에 업체들이 가장 많이 고른 4개의 추첨 가격을 평균 낸 게 예정 가격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예정 가격의 89.745% 여기 낙찰률이 나오죠. 낙찰 하한가. 그래서 그 예정 가격의 89.745%가 이제 낙찰 하한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가격 15개가 어떻게 추첨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입찰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처음에는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분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첨 가격 15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다른 업체들이 그 체크박스 15개 중에 어떤 걸 고를지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보긴 했는데 그 15개 체크박스 위치가 내가 고른 위치와 상대방 다른 이제 업체들이 고른 위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 번호가 동일하게 배정이 돼 있는지 이것까지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복불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은 복불복이다, 로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입찰을 들어갈 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입찰을 들어가는 가격의 기준은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이런 모의 투철 사이트거든요. 모의 투철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아까 3,660만 원을 적고 낙찰 하한율이 87.945%다. 예를 들어 그러고 예가 산출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이다. 라고 하고 모의 가격을 산출하면
이렇게 예시가 좀 나와요. 그래서 기초 금액만 사용하여서 사전 구간별 최저 가격의 투철 금액을 산출했을 때 적극 추천 가격, 뭐 추천 가격 이렇게 추천이 되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추천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는 내가 좀 더 낮게 들어가 보겠다, 높게 들어가 보겠다. 사실 뭐 그 예전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찍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서 추천 가격, 나는 내가 낙찰한 미달이 되더라도 조금 더 도전적으로 낮게 들어가 보겠다. 아니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는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은 써보고 싶다. 이렇게 적극 추천 가격을 쓰겠다. 이거를 고르시는 건데 그 다른 이제 보시면은 그 투철하는 업체들이 단가 이제 낙찰된 업체들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 가격 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거는 뭐 다 공개된 자료니까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단가 차이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2천 원 낮죠. 2천 원 나고 뭐 몇만 원이 안 납니다. 3천만 원짜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은 이런 모의 투자를 기본적으로 돌려서 이거를 토대로 좀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 비슷한 가격대에서 좀 몰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다 보면은 우리가 입찰을 대행을 맡기잖아요. 입찰 대행 업체들한테 이제 입찰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을 때 자료를 받고 입찰 대행을 맡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업체들은 어떠한 분석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낙찰 가격의 그 범위가 있다 보니까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대행 업체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가격을 타이트하게 넣을 수 있겠죠. 100원 단위든 1000원 단위든 촘촘하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50개의 업체를 이제 거래처로 가지고 있으면은 50개의 업체 중에 한 군데만 낙찰이 돼도 그 대행 업체는 실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행 업체들은 그런 식의 입찰을 하는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대행을 맡기는 것보다 제가 직접 좀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나무병원 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설업이나 이쪽은 입찰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행을 맡겨버리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나무병원은 입찰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한 지역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다른 이제 건설 업체들 이제 입찰 올라오는 거 보면은 막 100군데씩 붙기도 하고 하는데 나무병원들은 그래도 많아도 막 20개 정말 많은 지역도 30개 뭐 나올까? 이 정도가 이제 경쟁을 붙으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그 나무병원이 입찰 대행을 맡겼을 때 우리 이제 그 지역에 나무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대행을 맡겨도 그 업체가 아무리 촘촘하게 금액을 짜고 싶어도 거래처 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직접 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저것 다 챙기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 맡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저는 직접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대행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요 정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마저 좀 이제 공고문을 좀 보자면 이제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예정 가격의 이하로 예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어차피 이제 낙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 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등 합산 금액을 합산을 감액한 금액, 예정 가격에서 이 금액을 감액했을 때, 그리고 내가 투찰한 금액에서도 이 금액을 동일하게 제외를 합니다. 그 금액을 서로 비교했을 때 이제 89.74%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이게 나라장터 입찰은 무조건 최저가는 없습니다. 아파트 입찰 같은 경우에는 최저 낙찰이라고 하면 내가 가격을 뭐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가장 낮게 낸 업체가 어쨌든 낙찰이 1차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나라장터는 그런 건 아니고 이 낙찰률이 항상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음, 보시면은 여기 또 하나가 동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는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추첨을 합니다. 이제 나라장터 입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예정가를 산출할 때도 그랬지만 무작위고 이런 추첨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보통 요 이제 말씀드린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등 이 비용을 A 금액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후 정산, 이거는 이제 어차피 계약 이후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지자체나 이런 기관의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런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할 때그 이런 보험료라든지 이런 연금보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되고 나서 사후에 정산을 받는 경우가 무조건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초기 사업 진행하실 때는 내가 어찌됐건 이런 금액이 선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을 좀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를 미리 준비 안 되셨을 때 갑자기 이제 좀 지출이 생긴다거나 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금을 지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좀 미리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해두시고 준비해 두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험료도 이제 사후 정산이지만 이런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법인 계좌가 있지만 법인 계좌 별도로 노무비 지급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을 하셔서 그 계좌를 통해서 노무비를 지급하셔야 되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도 그 노무비 계좌로 이제 정산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일단은 공고문을 한번 쭉 훑어보셨는데 어,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일단은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후에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렸던 이런 네, 그리고 이 기초금액 조회에 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A 금액 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이제 보험료, 뭐 퇴직공제보험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다음에 품질관리비의 합산을 A 금액으로 하는데 이 입찰을 이제 공사 입찰을 할 때는 이 A 금액은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입찰을 내가 80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해서 이 A 금액이 80만 원 기준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처음에 이제 설계했을 때 그 A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시고 내가 투찰 금액을 결정하실 때 이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도 그 금액을 이제 이윤을 계산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금액들이 예를 들면은 뭐 국민연금보험은 뭐 저기 노무비의 뭐 1점 몇 프로 뭐 이런 제비율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찰이 돼서 금액이 이제 낙찰 금액이 기초 금액보다 낮아지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반영한다. 이 내용입니다. 음. 그다음에 요렇게 입찰 공고를 들어와서 보시면은 또 하나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설계 설명서나 일반 시방서들이 있어요. 기관이랑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시방서를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방서를 내가 직접 작성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헷갈리시고 어떤 내용부터 적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이런 시방서들을 저는 다 모으는 편이에요. 이런 시방서들을 특별 시방서 이런 거 다 모아 놓으시면은 수관 정비할 때 고사지 위험지 제거 작업 할 때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외과수술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이제 기관이나 이런 것들 작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장터를 이제 아예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요거는 필요하시면 드리 그리너 랩에 요청하시면 요거는 제가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찰을 들어가실 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어찌됐건 내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이 입찰을 수행할 수 있느냐가 1순위로 중요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뭐 계약할 때 내가 결격 사유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법제처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쪽을 보시면은 해당 관련 이제 법률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제한 경쟁 입찰에 의한 이제 계약과 제한 사항 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뭐 입찰 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하게 법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 잠시만요. 그런 것들 보시면은 입찰 공고에 관한 법 시행령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입찰 공고의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입찰을 처음에 제가 좀 준비하고 공부할 때 이 법률을 사실 굉장히 길긴 하지만 저는 한번 쭉 읽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읽어보셔야 입찰을 직접 하셨을 때 좀 대응이 잘 되실 거예요. 입찰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이 조건을 잘 갖추고 있나? 아니면 진행 상황에 무슨 문제가 없나?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런 법령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 이제 나무병원은 공동생활주택 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K아파트 입찰도 많이 보실 텐데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K아파트 입찰은 기본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음 사실 일반 이제 나무병원을 단순히 기준으로만 하자면 일반 조경 업체들과 경쟁했을 때 조금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나무 병원들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작업하는 인력들, 특히 초기에는 다 우리가 고용해 놓은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최저가 입찰을 들어갔을 때 일단은 낙찰을 받자라고 해서 최저가로 들어가면 그런 인부들을 이제 쓰고 했을 때 좀 이윤이 많이 안 남거나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K아파트는 초기에 이제 실적을 좀 쌓으셔야 할 때는 많이 보실 텐데 저는 그렇게 지금은 많이는 보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K아파트는 입찰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국 입찰 공고 들어가셔서 저희 지역으로 좀 볼게요. 이런 광주 선택을 하고 이런 입찰 공고 검색을 하셨을 때 뭐 수목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건목류 및 이목 일부 수목 전지 작업 업체 선정 공고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구성은 나라장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입찰서 공고 입찰이 입찰서부터 열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1차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조경 식재공사업 및 면허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3억 이상인 업체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을 좀 못 드리고 넘어간 부분인데 이런 입찰을 할 때 이런 입찰의 종류는 일반 경쟁이 있고 제한 경쟁이 있어요. 근데 일반 경쟁은 입찰이 성립이 될 때 업체가 최소 두 군데만 들어오면 입찰이 성립이 되는 입찰이고 제한 경쟁은 입찰 업체가 최소 세 군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제한 경쟁 입찰이에요. 제한 경쟁 입찰인데 왜 제한 경쟁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런 제한 조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제한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경쟁이라고 하면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한 경쟁이고 심지어 최저가도 아니고 적격 심사네요.
적격 심사로 들어가고 제한 경쟁인 경우, 사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자본금에 뭐 이런 실적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좀 한정이 많이 되겠죠. 네. 이런 경우는 이 어느 업체와 이런 이 이제 아파트에다가 어느 업체가 좀 견적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서로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한 경쟁 입찰이면 이런 제한이 걸리고 그러면 최소 세 군데 이상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 입찰과 나라장터 입찰의 차이점 가장 큰 거는, 나라장터 입찰은 우리가 이 투차를 그냥 하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입찰 투차라는 단계에서는 없는데, K아파트, 이 아파트 입찰은 우리가 투차를 할 때부터 서류들을 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입찰 서류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적격 심사, 제한 경쟁일 때 저희가 제출했던 대략적인 서류입니다. 보시면은 입찰서, 그다음에 견적서, 그다음에 사용인감계, 입찰 보증, 나무병원 등록증, 나무의사 자격증 사본,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이런 행정처분 확인 결과 알림. 그러니까 우리 업체가 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작업 계획서, 그다음에 우리 기업 신용평가, 그리고 기술자 보유 현황, 장비 보유 현황, 그리고 업무 실적,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나무병원 단독으로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경면허를 같이 해서 뭐 그런 건설 조합이나 공제조합이나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실적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쉬운데, 나무병원은 아직까지는 이런 실적 증명을 떼주는 곳이나 그런 기술자 보유에 관련돼서 좀 증빙을 떼줄 수 있는 곳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술자 보유 현황은 기술자의 그 자격증과 그다음에 그 기술자들의 우리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같이 제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비 보유 현황 같은 경우도 우리는 장비 증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비 리스트와 그 장비를 구입했던 이런 세금 계산서 를 끊었던 것들, 아니면은 뭐 카드 영수증들 이런 것들을 다 스캔해서 제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업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 증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적을 저희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놓고 그 대상 아파트든지 기관이든지 연락처와 그 작업 시기를 남겨둬서 필요하면 그 발주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서류를 만들어줘야 돼서, 사실 아직 나무병원은 이런 민간 입찰, 아파트 입찰을 들어갔을 때 서류를 준비했을 때 적격심사 서류를 만드는 게 조금 복잡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해 놓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거를 조금씩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 하실 때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어 그리너랩 쪽에서는 이제 제 연락처를 이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런 거는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런 아파트 입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설명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 현장 설명회를 안 가시면 이제 투차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 현장 설명회 일정도 꼭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요 K아파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입찰 정보도 볼 수 있고, 이 K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들의 정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입찰 들어갈 때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아파트에서 좀 문의가 들어왔다, 아파트를 방문해야 될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의 기본적인 정보를 좀 먼저 찾아보고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소지에 뭐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파트 뭐 주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관리 방식을 자치 관리를 하는지 위탁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리고 관리 시설 정보에 보시면은 뭐 어느 업체가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참고하고 가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 기관이랑 이제 아파트랑 계약서 작성하거나 이럴 때도 사실 아파트 우리가
뭐 무슨 아파트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그 아파트의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찰 정보뿐만이 아니고 이런 단지 정보들도 열람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거는, 네, 요거는 이제 또 입찰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 그러니까 국방 조달 시스템, 전자 조달 시스템이라고 해서 군부대들에서 나오는 입찰, 이 여기 이제 국방 조달에 올라오는데, 사실 군부대에서는 이런 조경 관리 같은 것들이 간혹 올라오고, 수목으로 검색했을 때 뭐 전지나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 수목 제거 공사라든지 이런 조경 관련돼서는 좀 많이 올라오는데, 국방조달에서 나무병원으로 입찰이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약 판매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농약 자재 납품권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입찰 공고, 국방 조달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국방 조달뿐만이 아니고 뭐 캡코 우리 한전, 그다음에 뭐 한수원, 뭐 수자력 뭐 연구원인가요? 뭐 그런 데들에서도 입찰이 나오고, 그리고 민간 기업들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입찰들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입찰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활용이 되는 것들이 이런 입찰 정보들을 좀 모아서 보여주는, 우리가 입찰 대행을 맡기는 그런 사이트들에서는 내가 키워드를 지정해 놓으면은 그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입찰들에 대한 정보를 다 키워드대로 올라오면은 저희한테 알림도 주고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개원 초기에는 사실 이제 실적을 쌓기가 많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처음 개원한 나무병원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업도 하시지만, 처음에 일단 실적을 쌓는 목적으로 이런 입찰들은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새로 개원하신 분들이 처음 이제 가입만 하시는 것만 좀 헷갈려 하시지, 나중 되면 이런 정보는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저한테도 맨날 먼저 연락 오셔서 이런 입찰이 올라왔다 알고 있냐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래서 많이 좀 찾아보실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요 S2B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학교 장터예요. 학교에서 올라오는 자료, 그 입찰 건들인데, 사실 학교는 입찰은 많지 않고요. 입찰보다 2인 수위라고 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너네가 견적을 줘라고 해서 자료를 올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걸로 로그인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노트북이라서 여기 로그인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어떤 식이냐면은, 사실 여기도 수목 관련돼서는 많이는 안 올라오는데 주로 올라오는 것들은 전정이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에 어느 규모 뭐 수학여행 가는데 버스 대절해야 돼. 그럼 버스 견적을 너네들이 우리한테 먼저 줘 하고 이제 요청을 올리면, 업체들이 우리는 이 정도의 견적을 주겠다라고 해서 경쟁으로 이제 견적을 제출하면 이제 학교에서 그 견적서를 보고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입찰의 방식이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한데, 뭐 이제 입찰의 형태를 띠진 않고 이런 견적서 요청의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이런 S2B라든지 이거 학교 장터라든지 이 나라 장터는 요즘에는 그 입찰이나 이런 입찰 공고를 보는 이제 견적서 제출하는 형태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계약의 계약 체결 관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관이랑 계약할 때도 이렇게 전자 계약을 작성을 합니다. 저희가 어느 기관이랑 어떤 내용으로 이제 계약을 작성을 하는데, 이 전자 계약을 하시면 좀 좋은 게, 사실 그 수기 계약을 기관이랑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좀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 종이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자 계약을 해 놓으면은 이 자료는 계속 남아 있는 자료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제 열람하기도 편하시고, 그리고 기관에 계약을 쓸 때는 그 계약 서류 같은 것들도 제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수기 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계속 매번 이렇게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은, 이런 전자 계약을 쓰면 일단 스캔본으로 계약을 다 해놓고 추후에 마지막에 한 번에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절차가 많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전자 계약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라장터 홈페이지가 새로 바뀌고 나서 저도 아직까지도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전보다 공개되는 자료도 좀 많아지고 하셔서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런 메뉴들이라든지 이런 나라장터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는, 이 보시면 요 나라장터에 이 고객센터라고 있어요. 이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용 안내,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좀 보기 편하시라고 조달업체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조달업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 조달업체에서 필요한 매뉴얼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라장터 물품 사용자 매뉴얼, 뭐 공사 사용자 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사용자 매뉴얼 퀵 가이드 PDF 파일 보시면, 네, 요렇게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해서 뭐 메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개요, 그다음에 이런 업무의 흐름도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은 이런 메뉴 화면들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입찰 관련돼서 이 나라장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1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많이 급해지고 좀 많이 좀 뛰어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나라장터 이런 입찰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또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